이 금고를 열면 1억 원을 주겠다. 재벌은 맨발의 아이를 비웃으며 말했다. 그는 자신이 틀린 사람에게 내기를 걸었고 모든 것을 잃게 될 줄은 몰랐다. 비켜, 중요한 분들이 지나가실 거야. 김민준 회장은 낡고 해진 걸레로 로비 바닥을 닦고 있는 이지호를 향해 소리쳤다. 아이는 집중으로 가득 찬 검은 눈을 들어 재빨리 옆으로 비켜서며 거의 들리지 않는 죄송합니다, 회장님이라고 중얼거렸다. 이지호는 겨우 11살이었지만 이미 어떤 아이도 짊어져서는 안 될 책임의 무게를 작은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다. 물과 세정제에 거칠어진 그의 손은 이른 아침부터 쉴 새 없이 일했다. 바지 무릎에는 가난 속에서도 아들의 존엄성을 지키려 매일 밤 바느질하는 그의 어머니 최미연 씨가 덧댄 누더기 자국이 선명했다. 김민준은 서울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인 미래그룹의 소유주였다. 45세에 그는 부동산과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국을 건설했다. 그는 새 차보다 비싼 시계를 차고 직원들의 월급보다 비싼 수입 넥타이를 메고 다녔다. 그에게 이지호 같은 사람들은 그저 사무실의 가구 일부일 뿐 존재해야 하지만 결코 눈에 띄어서는 안 되는 물건들이었다. 정은지 비서는 김민준 회장실로 들어가며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다. 청소 직원들에게 제가 출근할 때 방해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해야 하죠? 정은지, 32세는 6년 동안 김민준 회장 밑에서 일해왔다. 그녀는 그의 폭발적인 성격과 상처 주는 말을 헤쳐나가는 법을 배웠다. 회장님, 아이는 그저 자기 일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인 아침 6시에 와서 청소를 시작합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김민준은 무시하는 듯이 대답하며 가죽 서류 가방을 책상 위에 던졌다. 그 아이의 사정은 관심 없어. 그저 내 눈에 띄지 않게 자기 일이나 잘했으면 좋겠어. 김민준이 몰랐던 것은 이지호가 청소업체 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이지호는 3년 전부터 그곳에서 일하던 최미연 씨의 아들이었다. 최미연 씨는 35세였고 남편 이동현 씨가 중노동을 할 수 없게 된 사고를 겪은 후부터는 유일한 가장이었다. 이동현 씨는 이제 길거리 간식 노점상으로 겨우 약값을 벌고 있었다. 이지호는 매일 아침 엄마와 함께 출근했다. 그를 맡길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빠의 치료비로 모든 저축을 탕진한 후 학교는 뒷전이 되었다. 하지만 이 아이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엄마의 청소 일을 도왔다. 물통을 나르고 세정제를 정리하고 복도를 쓸고 이 모든 것을 어린 나이와는 어울리지 않는 헌신으로 해냈다. 최미연 씨가 청소용 카트를 끌고 나타나자 이지호가 속삭였다. 엄마, 저 아저씨 또 화났어요. 최미연 씨는 김민준 회장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걱정 마. 내 아들. 우리는 그저 우리 일을 잘하고 문제에 휘말리지 않으면 돼. 왜 우리를 그렇게 대하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호야, 모든 사람이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배우지 못했단다. 하지만 그게 우리가 그들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야. 알겠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그 이상의 어떤 불꽃이 있었다.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분노가 아니었다. 최미연 씨가 자신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을 때 가졌던 바로 그 조용한 결단이었다. 그날은 정오에 특별한 배달원이 도착할 때까지 평범하게 흘러갔다. 그는 여러 개의 보안 자물쇠와 기밀 딱지로 봉인된 크고 무거운 꾸러미를 가지고 왔다. 김민준 회장님께 배달입니다. 배달원은 접수처에서 알렸다. 정 비서는 수령 서류에 서명하고 직접 김민준 회장실로 꾸러미를 가져갔다. 그것은 정면에 정교한 전자 패널이 달린 은색 휴대용 금고였다. 금고와 함께 서류 봉투가 왔다. 이게 도대체 뭐야? 김민준은 봉투를 열며 물었다. 그가 서류를 읽는 동안 그의 표정은 혼란에서 완전한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서류에 따르면 금고에는 1억 원 상당의 무기명 채권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특정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먼 삼촌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유산의 일부였다. 김민준은 가능한 상속인 중 한 명으로 지목되었지만 이상한 조건이 있었다. 금고는 독특한 보안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었다. 디지털 비밀번호나 전통적인 조합 없이 일련의 수학 및 논리 수수께끼를 풀어야만 열 수 있었다. 만약 누군가 강제로 열려고 하면 내용물과 함께 자폭할 것이었다. 이 도전은 의도적이었다. 진정으로 똑똑한 사람만이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던 괴짜 삼촌의 설계였다. 이건 말도 안 돼. 김민준은 패널을 조사하며 중얼거렸다. 숫자, 수학 기호, 그리고 버튼을 누를 때마다 변하는 복잡한 방정식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다. 그는 임원팀을 호출했다.
3명의 남자가 값비싼 정장을 입고 인상적인 학위를 가진 채 빠르게 도착했다. 1시간 동안 그들은 메커니즘을 해독하려고 노력했다. 여러 조합을 시도하고 패턴을 찾고 인터넷을 검색했다.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다. 방법이 있어야 해. 김민주는 좌절하며 책상을 계속해서 두드렸다. 1억 원이 저 안에 갇혀서 꺼낼 방법이 없을 수는 없어요, 회장님. 임원 중 한 명이 제안했다. 금고 전문가를 부르는 게 어때요? 이미 시도했어. 김민준이 대답했다. 제조업체에서는 맞춤형 모델이고 세계에서 유일한 모델이라고 하더군. 파괴하지 않고는 열 수 있는 도구가 없대. 이 소식은 건물 전체에 들불처럼 퍼졌다. 모든 부서의 직원들은 신비한 금고와 그 안에 들어있는 재산에 대해 이야기했다. 일부는 김민준 회장실에 조용히 다가가 아이디어를 제시했지만 즉시 거절당했다. 내가 바보인 줄 알아? 그는 그들에게 소리쳤다. 이미 그런 기본적인 옵션들은 다 시도했어. 이건 단순한 수학 이상을 요구하는 거야. 그동안 이지호는 회장실 근처 복도를 청소하면서 대화의 일부를 엿들었다. 김민준이 잠시 커피를 마시러 나갔을 때 그의 타고난 호기심은 그를 조금 더 가까이 가게 했다. 반쯤 열린 문을 통해 그는 책상 위에 금고를 볼 수 있었다. 패널에는 어떤 패턴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일련의 숫자가 표시되어 있었다. 학교를 그만두기 전 수학에 탁월한 재능을 보였던 이지호는 그 숫자들에서 익숙한 것을 느꼈다. 그것은 그가 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이 주시던 수수께끼 같았다. 야, 너. 한 목소리가 그를 깜짝 놀라게 했다. 안을 들여다보고 있던 임원 중 한 명이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할 일 없어? 죄송합니다, 상무님. 이지호는 시선을 내리고 손에 낡은 걸레를 든 채 재빨리 멀어졌지만 그의 마음은 그가 본 것을 계속해서 처리하고 있었다. 소수, 피보나치 수열. 어쩌면 기하학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었다. 그의 뇌는 바닥을 쓸면서도 자동으로 문제를 풀고 있었다. 김민주는 점점 더 좌절하며 사무실로 돌아왔다. 이미 몇 시간이 지났지만 고액 연봉을 받는 임원들 중 누구도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다. 그의 자존심은 상처받았다. 성공적인 사업가인 자신이 어떻게 자신의 유산에 접근할 수 없단 말인가. 이건 굴욕적이야. 그는 중얼거렸고 직원들은 침묵 속에 지켜보고 있었다. 너희 모두 화려한 학위와 졸업장을 가졌지만 단순한 수수께끼 하나도 풀지 못하는군. 자신의 책상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정비서가 감히 제안했다. 김 회장님, 잠시 쉬는 것이 어떨까요? 때로는 억지로 풀려고 하지 않을 때 해결책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쉬라고? 김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쳐다봤다. 1억 원이 저 안에 있는데 나에게 쉬라고 제안하는 거야? 좌절감은 임원들 중 마지막 한 명이 완전히 포기했다고 인정하자 절정에 달했다. 김민주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충동으로 모든 것을 바꿀 결정을 내렸다. 그는 사무실을 나와 여러 직원들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며 모여있는 공용 공간으로 걸어갔다. 그의 등장에 모두는 즉시 침묵했다. 모두 들어. 그는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하며 그 층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했다. 내 사무실에 1억 원이 들어있는 금고가 있어. 내 임원들 중 누구도 열지 못했으니 여기 내 제안이 있다. 그는 극적인 멈춤을 하고 모든 이들의 집중을 즐겼다. 누구든지 금고를 열 수 있다면 100만 원을 주겠다. 100만 원, 현금으로.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직원들은 흥분하여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일부는 이미 그 돈을 어떻게 쓸지 계획하고 있었다. 김민주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며 완벽한 해결책을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때 그는 구석에 낡은 걸레를 들고 서서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는 이지호를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절대적인 오만함 속에서 김민주는 자신의 제안을 잔인한 구경거리로 만들기로 결정했다. 사실 그는 목소리를 더욱 높여 말했다. 제안을 확대하겠다. 이 아이조차도 금고를 열 수 있다면 그는 이지호를 직접 가리켰다. 1억 원을 주겠다. 1억 원 전체를. 사무실은 웃음바다가 되었다. 김민준이 가난하고 지저분한 아이가 교육받은 임원들도 했으면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비웃으며 잔인한 농담을 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상상해보시오. 김민주는 웃음을 즐기며 계속 말했다. 청소하는 아이가 수학자들도 못 푼 문제를 해결한다니. 세기의 농담이 될 거야. 창문을 닫고 있던 최미연 씨는 모든 것을 듣고 마음이 쿵 내려앉았다. 아들에게 달려가 그 공개적인 굴욕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싶었지만 이지호는 그녀를 쳐다보며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이지호가 분명하지만 공손한 목소리로 말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진심이신가요? 김민주는 재미와 경멸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다. 물론 진심이지 얘야. 네가 그 금고를 열 수 있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겠다. 1억 원을. 그리고 열지 못한다면 마땅히 해야 할 대로 계속 바닥이나 닦는 거지. 김민주는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거래를 받아들이겠나? 이지호는 눈물을 글썽이는 엄마를 쳐다봤지만 엄마는 거의 알아채지 못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이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굴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방에 있는 다른 누구도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 숫자들의 패턴을 보았고 그것을 풀 수 있다고 믿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지호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무실은 웃음소리와 비웃음 섞인 중얼거림으로 터져나왔다. 직원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이지호에게는 수치스러운 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장면을 녹화하기 시작했다. 김민주는 거의 아이의 얼굴에 대고 비웃었다. 완벽해. 그는 외쳤다. 이걸 즐겨야지. 정비서. 아이를 내 사무실로 데려와. 이 구경거리를 보자고. 이지호가 사무실로 걸어가는 동안 그의 작은 손은 그가 사용하던 걸레를 꽉 쥐었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설렘이었다. 결단력과 뒤섞인. 그는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존재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취급당하며 지냈다. 이제 그는 지능이 돈이나 입는 옷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얻었다. 김민주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비싸고 굴욕적인 교훈을 얻게 될 줄은 몰랐다. 자신이 경멸했던 맨발의 아이가 모든 것을 바꾸려 하고 있었다. 내기는 시작되었고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을 것이었다. 김민준의 사무실은 서커스장으로 변했다. 직원들은 문에 바싹 붙어 목을 빼고 더 잘 보려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모든 각도에서 스마트폰으로 녹화하고 있었다. 그 장면은 너무나도 터무니없어서 아무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꿰맨 옷을 입은 아이가 고학력 임원들도 풀지 못한 첨단 금고에 맞서고 있었다. 천재에게 자리를 비켜줘. 김민주는 비꼬는 투로 말하며 이지호가 책상으로 다가오도록 과장된 손짓을 했다. 마법을 부리는 동안 방해받고 싶지 않으니 웃음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다. 이지호는 천천히 걸어가며 자신에게 쏟아지는 모든 시선의 무게를 느꼈다. 정 비서는 자신의 책상에서 연민과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최미연 씨는 복도에 서서 들어갈 수도 그렇다고 멀어질 수도 없었다. 자, 박사님. 김민주는 가죽 의자에 기대어 팔짱을 끼고 계속 말했다. 시간은 충분하니 비록 바닥 청소가 첨단 기술에 대한 경험을 많이 주지는 못했겠지만 이지호는 금고 앞에 서서 주변의 말을 무시했다. 그의 눈은 전자 패널에 고정되었다. 숫자들은 화면 위에서 춤을 추었다. 2, 3, 5, 7, 11, 13, 17. 그가 생각했던 그대로였다. 소수들의 수열.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벌써 포기했어? 문가에서 임원 중 한 명이 물었다. 이게 너에게 너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야. 이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손을 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손톱 밑에 흙 자국이 남아있는 그의 작은 손가락이 화면을 부드럽게 눌렀다. 숫자들은 바뀌었다. 1, 2, 3, 5, 8, 13. 피보나치. 그의 옛 수학 선생님은 그가 아직 학교에 다닐 때 이 수열을 가르쳐 주셨다. 버튼을 아무렇게나 누르고 있잖아. 누군가 비웃었다. 이거 망할 거야. 하지만 패널이 더 잘 보이는 곳에 있던 정비서는 뭔가 다른 점을 알아차렸다. 아이는 무작위로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움직임은 신중하고 계산적이었다. 그가 하는 일에는 어떤 패턴이 있었다. 김민준도 그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이지호의 얼굴에 나타난 완전한 집중력을 보자 그의 비웃는 미소가 살짝 사라졌다. 그것은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라 자신이 이해하는 문제를 푸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잠깐만. 김민주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너 정말 뭘 아는 거야? 이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패널의 여러 부분을 오가며 서로 얽혀있는 패턴을 식별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일한 수열이 아니라 여러 개의 수열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었다. 한 열에는 소수, 다른 열에는 피보나치, 그리고 세 번째 열에는 그가 알아차리는데 잠시 시간이 걸리는 다른 것이 있었다. 완전 제곱수. 그는 혼잣말했다. 2, 4, 9, 16, 25, 36. 그의 마음속에서 이지호는 예전 학교 시절로 돌아갔다. 박준우 선생님이 방과 후에 남아 그에게 수학 퍼즐을 가르쳐 주시던 시절이었다. 수학은 보편적인 언어란다, 지호야.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네가 어디에서 왔든 어떤 옷을 입었든 숫자는 차별하지 않아. 그 선생님은 그에게서 특별한 것을 보았다.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해주고 사립학교 교장들과 이야기했지만 그때 이동현 씨의 사고가 발생했고 모든 것은 뒷전이 되어야 했다. 야, 김민준의 목소리가 그를 생각에서 깨웠다. 내가 질문했잖아. 네가 뭘 하는지 아는 거야? 아니면 그냥 내 시간 낭비하는 거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이지호는 패널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김민준은 짧고 신경질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그 잔인한 내기를 건 이후 처음으로 작은 불안감을 느꼈다. 분명 아이가 정말로 불가능할 리 없었다. 그저 몇 가지 기본적인 수열을 식별한 운일 뿐이었다. 이지호는 특정 순서대로 일련의 숫자를 눌렀다. 패널에서 부드러운 소리가 났다. 임원들이 시도했을 때 나던 오류음과는 다른 소리였다. 그것은 확인음이었다. 뭐였지? 직원 중 한 명이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분명 또 다른 오류일 거야. 김민준이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덜 확신에 찼다. 정비서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매료된 듯 지켜봤다. 그녀는 김민준이 초조해할 때를 알아차릴 만큼 오랫동안 그 사무실에서 일했고 지금 그는 초조해하고 있었다. 그의 발은 반복적으로 바닥을 두드렸고 그것은 그가 불안할 때만 나타나는 습관이었다. 이지호는 계속해서 일했다. 패널은 이제 새로운 복잡성을 보여주었다. 기하학적 기호, 삼각형, 원, 사각형, 각 기호 안에는 숫자가 있었다. 그것은 수수께끼 속의 수수께끼였다. 이건 말도 안 돼. 김민준은 의자에서 일어섰다. 벌써 10분이 지났어. 네가 뭘 하는지 모른다고 인정하고 이걸 끝내자. 계속하게 해주세요. 정 비서가 부드럽게 말했다. 회장님께서 직접 필요한 시간을 주셨잖아요. 김민준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정 비서는 다른 직원들 앞에서 김민준에게 대놓고 반대한 적이 없었지만 이 상황에서는 아이를 옹호해야 한다는 충동을 느낀 것 같았다. 마음대로 해. 김민준은 짜증스럽게 다리를 꼬고 다시 앉았다. 하지만 이건 시간 낭비일 뿐이야. 이지호는 주변의 모든 소음을 차단했다. 웅성거림, 억압된 웃음, 비꼬는 말들. 그는 오직 패널에만 집중했다. 기하학적 기호들은 특정 방식으로 숫자와 일치했다. 삼각형은 3변, 사각형은 4변, 원은 무한대 또는 어쩌면 0을 나타냈다. 그는 순서를 눌렀다. 원, 삼각형, 삼각형, 사각형, 삼각형. 그가 식별한 패턴을 따랐다. 또 다른 확인음이 금고에서 울려 퍼졌다. 뒤이은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웃고 있던 사람들조차도 조용해졌다. 모두가 그 다른 소리를 들었다. 무슨 일이야? 뒤에서 누군가 물었다. 김민준은 너무 빨리 일어서서 의자가 뒤로 넘어졌다. 말도 안 돼. 불가능해. 하지만 패널은 변하고 있었다. 깜빡이던 빨간 불빛이 노란색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이지호는 2단계의 보안을 통과했다. 이제 1단계만 남았다. 그냥 운이야. 김민준이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살짝 떨렸다. 아이가 어떻게? 그는 패널에 나타난 것을 보고 말을 멈췄다. 마지막 단계는 순수한 수학이 아니라 수열과 결합된 논리 퍼즐이었다. 숫자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상적으로 사고하고 관련 없어 보이는 패턴을 연결해야 했다. 이지호는 화면의 수수께끼를 읽었다. 민준 아빠에게 세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름은 월요일, 둘째 이름은 화요일입니다. 셋째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겉보기에는 단순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일 패턴을 따라 수요일이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이지호는 살짝 미소 지었다. 답은 질문 자체에 있었다. 민준이요. 그는 패널에 이름을 입력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금고에서 일련의 기계적인 클릭 소리가 났다. 노란 불빛이 녹색으로 변했다. 패널에는 접근 허용이라는 메시지가 표시되었다. 방은 무덤 같은 침묵에 잠겼다. 안 돼. 김민준은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 속삭였다. 안 돼, 안 돼, 안 돼. 이지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이제 잠금 장치가 풀린 금고를 바라봤다. 그는 금고를 열거나 다른 것을 만지지 않고 김민준을 향해 돌아섰다. 제가 풀었습니다, 회장님.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김민준은 마치 홀린 듯 금고에 다가갔다. 그의 손은 떨렸고 손잡이를 만졌다. 문은 부드럽게 열렸고 서류에 쓰여진 대로 정확히 1억 원 상당의 무기명 채권으로 가득 찬 내부가 드러났다. 침묵은 누군가 휴대폰을 떨어뜨리는 소리로 깨졌다. 그리고 또 다른 소리.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던 직원들은 너무나 충격받아 장치를 들고 있는 것을 잊었다. 해냈어. 정 비서가 입을 가리고 속삭였다. 정말 해냈어.
김민주는 금고 내부를 멍하니 바라봤고 그의 뇌는 방금 일어난 일을 처리할 수 없었다. 자신이 공개적으로 굴욕을 주었던 아이, 자신이 비웃었던 아이, 몇 달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취급했던 아이가 고액 연봉을 받는 임원들도 풀지 못한 수수께끼를 방금 풀어낸 것이다. 이건 속임수야. 그는 마침내 공허한 목소리로 말했다. 누군가 답을 알려줬을 거야. 분명 그럴 거야, 김 회장님. 정 비서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모두 여기 있었어요. 아무도 아이에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아이 혼자 해결했어요. 그럼 운이었어. 순전히 운이었지. 3가지 다른 난이도의 수수께끼에서 운이라고요?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던 직원 중 한 명이 물었다. 각 수준은 다른 추론을 요구했습니다. 그건 운이 아니에요. 이지호는 가만히 서서 김민준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봤다. 기쁨이나 만족감은 느끼지 못했고 어른이 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을 보는 깊은 슬픔만 있었다. 최미연 씨가 마침내 눈물을 흘리며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아들 옆에 무릎을 꿇고 그를 세게 안았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녀는 그의 귀에 속삭였다. 엄마, 제가 정말 해냈어요? 이지호는 방금 일어난 일을 거의 처리하지 못하는 듯 물었다. 그래, 내 아들, 해냈어. 김민주는 그들을 지켜봤고 그의 마음은 1000가지 생각으로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수십 명의 증인 앞에서 그 내기를 걸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영상으로 녹화했다. 이제 와서 철회하면 자신의 명성을 완전히 망가뜨릴 것이었다. 이건 무효야. 그는 절망적으로 말했다. 농담이었어. 아무도 그런 내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회장님은 진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지호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다. 제가 2번 물었고 회장님은 확인해 주셨습니다. 너는 어린애잖아.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유효하지 않지만 공개적인 약속은 유효합니다. 정 비서가 끼어들었다. 특히 영상 증거가 있다면요. 김민주는 배신감에 그녀를 쳐다봤다. 너는 누구 편이야? 옳은 편입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회장님은 공개적으로 내기를 걸었고 아이는 자기 몫을 다했습니다. 이제 회장님이 약속을 지키실 차례입니다. 직원들은 서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일부는 다시 스마트폰을 꺼냈지만 이번에는 녹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찍었던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증거는 명백하고 부인할 수 없었다. 김민주는 의자에 주저앉아 2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1억 원. 그것은 그의 사업 중 일부가 1년 동안 버는 돈보다 많은 액수였다. 쉽게 무시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다. 내 변호사와 이야기해야겠어. 그는 마침내 말했다. 이건 법적으로 말이 안 돼. 김 회장님, 이건 합법적일 수 없습니다. 회사 고참 회계부장인 최대호 씨가 방 뒤편에서 지켜보다가 말했다. 그는 60대 남성으로 모두에게 존경받으며 흔들리지 않는 청렴함으로 명성이 높았다. 경의를 표합니다만 회장님은 공개적인 내기를 하셨고 아이는 깨끗하게 이겼습니다. 당신마저도 최대호 씨? 모두가 나에게 반대할 건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철회하려고 하시면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잃게 될 겁니다. 바로 회장님의 신뢰입니다. 김민주는 고개를 들어 방을 둘러봤다. 모든 직원들이 실망과 기대를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최대호 씨가 옳다는 것을 알았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비즈니스 세계에서 결코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었다. 생각할 시간을 줘. 그는 마침내 말했다. 이것은 내가 처리해야 할 문제야.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지세요. 최미연 씨가 처음으로 말했고 눈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제 아들은 약속에 자기 몫을 다했습니다. 회장님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엄마와 아들은 사무실을 나갔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을 따랐다. 그들이 나가자 대화가 터져나왔다. 직원들은 방금 일어난 일, 그 함에, 그 순간을 목격한 것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일이었는지에 대해 논쟁했다. 정 비서는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는 김민준에게 다가갔다. 회장님, 빨리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벌써 SNS에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몇몇 직원들이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벌써 수천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회장님께서 약속을 지키실지 묻고 있습니다. 김민주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는 불가능한 내기에서 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실이 공개되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를 지켜보며 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보고 싶어하고 있었다. 최대호 씨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떠난 후에도 남았다. 민준아, 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다. 난 저 아이와 엄마를 알아. 오래전부터 여기서 일해왔어. 아주 힘든 상황을 겪었지만
좋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게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어. 내게는 특별한 일을 할 기회가 주어졌어. 약속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 말이야. 아니면 아이를 굴욕주고 자신이 이긴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맞아. 김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텅 빈 사무실에 앉아 열린 금고를 바라보며 11살짜리 아이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는 사실을 곱씹었다. 복도에서는 이지호가 엄마를 안고 있었고 엄마는 자부심, 두려움, 희망이 뒤섞인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내기는 이겼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밤이 되어 최미연 씨와 이지호는 마침내 도시 외곽의 작은 반지하 아파트에 도착했다. 버스 여행은 조용했다. 둘 다 방금 일어난 일을 여전히 처리하고 있었다. 시원한 밤, 공기는 이지호가 사람들로 가득 찬 사무실에서 느꼈던 답답한 열기와 대조를 이루었다. 이동현 씨는 문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지팡이에 의지하고 있었고 오른쪽 다리는 겨우 체중을 지탱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지호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다고 메시지가 왔어. 최미연 씨는 남편을 안았고 사무실을 나선 이후 처음으로 주체할 수 없이 울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너무나 강렬한 감정이 어떤 식으로든 밖으로 나와야만 했다. 아빠, 이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도 풀 수 없는 수수께끼를 제가 풀었어요. 어떤 수수께끼를? 1억 원짜리 수수께끼요. 이동현 씨는 확인을 위해 아내를 쳐다봤다. 최미연 씨는 여전히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는 비좁은 거실에 있는 유일한 의자에 몸을 기댔고 낡은 나무 의자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침묵 속에 울려 퍼졌다. 모든 걸 이야기해줘. 그는 마침내 말했다. 이지호가 그날의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동안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을 얻었다. 그는 소수, 피보나치, 그리고 민준이 수수께끼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동현 씨는 점점 더 눈을 크게 뜨고 들었고 아들에게서 항상 그곳에 있었지만 환경 때문에 키울 수 없었던 무언가를 알아차렸다. 네가 특별하다는 걸 항상 알았어. 이지호가 말을 마치자 이동현 씨가 말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박준우 선생님도 너를 볼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 아이는 크게 될 거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지. 하지만 아빠, 김민준 회장님은 돈을 주려 하지 않아요. 농담이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그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동현 씨는 둘 모두를 놀라게 할 정도로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의 신체적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소리에는 평생을 존엄하게 일해온 사람의 권위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진실은 항상 드러나는 법이야. 그들 중 아무도 몰랐던 것은 바로 그 순간 진실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인터넷에서 폭발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서울 시내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김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평소에는 만족감을 주던 도시 불빛의 파노라마 전경이 이제는 그를 비웃는 듯했다. 불이 켜진 창문 하나하나가 그를 판단하는 눈처럼 느껴졌다. 그의 전화는 몇 시간 동안 끊임없이 울렸다. 사업 파트너들의 전화, 가족들의 메시지, 끊임없는 소셜미디어 알림. 그는 전원을 끄려고 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불안감이 현실에 직면하는 것보다 더 나빴다. 마침내 새벽 2시에 그는 포기하고 전화를 열었다. 그가 본 것은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영상이 폭발적으로 퍼졌다. 정 비서가 언급했던 수천 건이 아니라 수백만 건이었다. 이지호에게 잔인한 내기를 하는 클립은 300만 회 이상 조회되었다. 이지호가 금고를 여는 영상은 500만 회. 댓글들은 참혹했다. 이 남자는 잔인함의 정이다. 저 아이는 천재인데 이 남자는 그저 굴욕을 주려고 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 누구 저 남자 일하는 곳 아시는 분? 정의를 구현해야 합니다. 김민주는 등골을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명성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위기였다. 그는 시간을 무시하고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15년 동안 그의 법률 고문이었던 이태준 변호사가 졸린 목소리로 받았다. 민준아, 새벽 2시야. 이태준. 이건 비상사태야. 영상 봤어? 전화기 저편에서 긴 한숨이 들렸다. 봤어. 온 나라가 다 봤어. 법적 대안이 필요해. 이걸 무효화할 방법이 있어야 해. 민준아, 잘 들어. 이태준 변호사의 목소리에서 잠기운은 사라지고 진지해졌다. 기술적으로 증인과 영상 증거가 있는 공개적인 구두 내기는 법적 효력이 있어. 특히 양측이 합의에 자기 몫을 이행했을 때는 더욱 그렇고. 양측이요? 그 아이는 어린애잖아. 정확히 네가 요구한 것을 이행한 아이야.
금고를 열었어. 너는 1억 원을 약속했고 그는 해냈어. 증인이 있고 영상이 있고 증거가 있어. 김민주는 잠든 도시를 내려다보며 창가로 걸어갔다. 그럼 뭘 추천해? 내 변호사로서 말하는데 지불하는 것이 가장 피해가 적은 선택이야. 내 친구로서 말하는데 그게 옳은 일이야. 1억 원이라니. 이태준. 푼돈이 아니잖아. 알아. 하지만 지불하지 않을 경우의 비용은 훨씬 더 클 거야. 벌써 내 회사에 대한 불매운동을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이 있어. 고객들은 이런 사람과 사업을 하고 싶어 할지 묻고 있고. 네, 명성은 1억 원보다 더 가치가 있어. 김민주는 작별 인사도 없이 전화를 끊었다. 이전에는 결코 하지 않던 일이었다. 그의 앞에 있는 유리벽에는 헝클어진 머리에 다크서클이 깊게 드리워진 패배한 남자가 비쳤다. 그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스페인에 사는 그의 누나 김민서 씨의 메시지였다. 그녀는 세상 누구보다도 그가 존경하는 사람이었다. 민준아, 방금 영상 봤어. 너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엄마가 부끄러워하실 거야. 그 문장은 어떤 인터넷 댓글보다도 그를 강하게 강타했다. 그의 어머니는 5년 전 돌아가셨는데 그의 교육비를 벌기 위해 집안일을 하던 겸손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최미연 씨와 같았다. 근면하고 존엄하고 희생적이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김민주는 울었다. 다음 날 새벽, 도시는 천재 소년을 굴욕주고 돈을 주지 않는 재벌, 불가능을 해결한 11살, 이지호를 위한 정의, 수천 명이 사업가에게 약속 이행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기사들로 떠들썩했다. 이지호가 다녔던 학교에서는 박준우 선생님이 평소처럼 일찍 도착했다. 한 동료가 복도에서 그를 멈춰 세우고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여주었다. 박 선생님, 저 아이 이지호 학생 아니에요? 박 선생님은 안경을 고쳐 쓰고 화면을 바라봤다. 옛 제자가 수업 시간과 같은 집중력으로 수수께끼를 푸는 모습을 보자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맞아요. 그가 속삭였다. 청명하다는 건 알았지만 이건 비범해요. 왜 학교를 그만두었나요? 그런 재능을 가지고? 가족 문제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셔서 돈이 필요했죠. 장학금을 받게 해주려고 노력했지만 절차가 너무 느렸고 당장의 도움이 절실했어요. 박 선생님은 책상에 앉았고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만약 그 사업가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는 이지호가 마땅히 받아야 할 기회를 다른 방식으로 얻도록 할 것이었다. 미래그룹에서는 첫 직원이 도착한 순간부터 분위기가 긴장되었다. 정비서는 가장 먼저 출근한 사람 중 하나였는데 건물 문 앞에서 많은 기자들과 마주쳤다. 사장님께서 아이를 굴욕시켰다는 게 사실입니까? 약속을 지키실 건가요? 김민준 회장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녀는 카메라들 사이를 헤치고 아무 말 없이 지나갔지만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이런 일은 본 적이 없었다. 건물 접수처는 언론의 전쟁터 같았다. 최대호 부장은 그녀가 도착했을 때 이미 사무실에 있었다. 회계부장은 피곤해 보였다. 그 역시 잠을 못 잔 것 같았다. 정비서, 이거 통제 불능이 됐어. 그가 서론 없이 말했다. 오늘 아침에만 중요한 고객 3곳에서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지 묻는 전화가 왔어. 정말이요? 정말이야. 회사 이미지가 완전히 위기에 처했어. 이 모든 게 한 남자의 오만함 때문이지. 돈을 낼 거라고 생각하세요? 최대호 부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민준이를 20년 동안 알아왔어. 그는 자존심 강하고 고집 세고 때로는 잔인하지만 어리석지는 않아. 결국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아침 9시, 김민주는 선글라스와 모자를 쓰고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하며 건물에 도착했다. 소용없었다. 기자들이 즉시 그를 애워쌌다. 김 회장님, 약속을 지키실 건가요? 회사 불매운동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이지호를 굴욕시켰던 것을 후회하십니까? 김민주는 대답 없이 안으로 들어갔고 카메라 플래시 소리가 그의 귀에 총성처럼 울려 퍼졌다. 그의 심장은 너무 세게 뛰어서 관자놀이에서 느껴질 정도였다.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최대호 부장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지금 이야기해야 합니다. 김민주는 선글라스를 벗었고 붉고 부어오른 눈이 드러났다. 최 부장, 제발 시작하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 고객 3곳이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다른 5곳은 우리와의 비즈니스 관계를 재검토하고 있고요. 우리 자회사들의 주식은 폭락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이건 개인적인 내기잖아. 회사와는 아무 상관없어. CEO가 그 회사의 얼굴일 때는 회사와 모든 상관이 있습니다. 최대호 부장은 책상 위에 폴더를 내려놓았다.
이것은 우리 홍보팀의 예상 보고서입니다. 48시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고객 기반의 최대 30%를 잃을 수 있습니다. 김민주는 폴더를 열었고 그의 손은 떨렸다. 그 숫자들은 그가 겪었던 어떤 금융위기보다도 더 무서웠다. 더 있습니다. 최대호 부장이 계속했다. 노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지호에게 연대하여 파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그렇게 대하면 직원들에게는 어떻게 대하겠느냐고요? 이건 말도 안 돼. 세상이 미쳤어. 아니, 민준아. 세상은 명백한 불의에 반응하고 있는 거야. 너는 취약한 아이를 공개적으로 굴욕시켰어. 잃고 싶지 않은 것을 걸고 내기를 했고 이제 와서 약속을 지키기를 거부하고 있어.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야. 김민주는 의자에 주저앉아 여전히 책상 위에 열려있는 금고를 바라봤다. 그놈의 무기명 채권들이 아침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다. 가장 최악인 게 뭔지 아세요? 최대호 부장이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며 물었다. 세상 모든 이유로 당신을 미워할 만한 그 아이가 인터뷰도 하지 않고 당신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도 않고 그저 당신이 약속을 지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지호 가족의 작은 반지하 아파트에도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지만 최미연 씨는 이지호가 그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다. 이건 서커스가 아닙니다. 그녀는 기자가 문을 두드렸을 때 단호하게 말했다. 제 아들은 아이이지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최미연 씨의 전화도 끊임없이 울렸다. 이지호와 인터뷰하고 싶어하는 TV 프로그램의 전화, 무료 변호를 제안하는 변호사들, 심지어 이야기의 판권을 묻는 할리우드 제작자들도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지호가 작은 방에서 자고 있을 때 최미연 씨는 이동현 씨에게 털어놓았다. 이 모든 것이 너무 벅차. 간단하게 생각하자. 이동현 씨는 아내의 손을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김민준 회장이 약속을 했어. 지키든 안 지키든 둘 중 하나지. 다른 모든 것은 소음에 불과해. 다른 노크 소리가 그를 깜짝 놀라게 했다. 기자들의 공격적인 노크가 아니라 더 부드럽고 거의 소심한 노크였다. 이동현 씨가 문을 열자 박준우 선생님이 팔에 서류철을 끼고 서 있었다. 선생님, 최미연 씨는 놀라며 다가갔다. 여기서 뭐 하세요? 이지호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박 선생님은 초대에 응하여 안으로 들어왔다. 영상을 봤어요. 제 학생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봤습니다. 그들은 아파트에 있는 유일한 평평한 표면인 작은 주방 식탁에 앉았다. 박 선생님이 서류철을 열었다. 5군데의 사립교육기관과 3군데의 대학에 연락했습니다. 모두 이지호가 학교로 돌아오면 전액 장학금을 제공할 의사가 있습니다. 최미연 씨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고 눈물이 즉시 솟아났다. 하지만 더 있습니다. 박 선생님이 계속했다. 한국영재교육원에서 이지호를 평가하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그가 영재 학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에 들어갈 자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재 학생이요. 이동현 씨가 되풀이했다. 수학, 과학, 논리 같은 뛰어난 인지 능력을 가진 아이들입니다. 이지호는 완벽한 프로필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고급 교육, 대학 교수진과의 멘토링, 보통 대학원생들만 접근할 수 있는 자원에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돈이 들잖아요. 최미연 씨가 말했다. 그녀의 희망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럴 형편이 안 돼요. 장학금이 모든 것을 충당합니다. 등록금, 교재, 심지어 교통비와 식비까지도요. 그리고 김 회장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면 박 선생님은 말을 흐렸다. 지키신다면요. 이동현 씨가 쓰디쓴 표정으로 되풀이했다. 그게 문제죠. 그렇죠. 이지호가 방문에 나타났고 목소리들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다. 박준우 선생님을 보자 그의 눈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빛났다. 선생님, 이지호, 이 녀석 정말 자랑스럽구나. 박 선생님은 일어나 옛 제자를 안아주었다. 네가 항상 알고 있었던 것, 너의 두뇌가 얼마나 뛰어난지 정확히 증명했어.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알고 말고. 그리고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내 재능을 발전시키는 것을 돕고 싶어 한단다. 내기를 건 이후 처음으로 이지호는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오후 3시, 김민주는 모든 부서장들을 소집하여 긴급 회의를 열었다. 회의실은 가득 찼고 공기는 긴장감과 소문으로 무거웠다. 여러분, 김민주는 피곤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상황은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 사업에 미치는 실제 영향을 알아야겠습니다. 인사부장이 먼저 말했다. 회장님, 오늘 아침에만 20건의 사표가 접수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아이들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 밑에서는 일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영업부장이 계속했다.
가람 유통과의 계약을 이뤘습니다. 연간 3천만 원짜리 계약이었죠. 그들은 현재 우리의 이미지와는 파트너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케팅 이사가 덧붙였다. 소셜미디어는 우리에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지호를 위한 정의, 잔인한 김민준 같은 해시태그가 전국적인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일부 브랜드는 우리 제품을 카탈로그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각 보고서는 김민준에게 신체적인 충격과 같았다. 그는 테이블 주변의 얼굴들을 살폈다. 일부는 거의 숨기지 않는 만족감을 드러냈고 일부는 진심 어린 걱정을 보였다. 그 누구도 그들이 평소에 그에게 보이던 존경심을 보이지 않았다. 조용히 메모를 하고 있던 정 비서가 마침내 말했다. 김 회장님, 존경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이 모든 것에는 명백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무엇이지? 겸손하게 약속을 공개적으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잔인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속죄의 이야기로 바꾸는 것이죠. 김민준은 그녀를 길게 쳐다봤다. 나에게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하라는 말인가? 옳은 일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 비서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다. 자존심은 당신이 잃고 있는 것만큼의 가치가 없습니다. 최대호 부장이 일어섰다. 민준아,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할지도 모르는 것을 말해주겠다. 네, 어머니는 네가 공부할 수 있도록 집안일을 하셨어. 네가 넥타이를 맬 수 있도록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으셨지. 그런데 이제 너는 아들을 위해 똑같은 일을 하는 여자를 경멸하고 있어. 회의실은 절대적인 침묵에 잠겼다. 아무도 숨을 쉬려 하지 않았다. 미연 씨는 30년 전 너의 어머니 같아. 최대호 부장이 계속했다. 이지호는 기회가 필요한 11살의 너의 모습이야. 차이점은 너의 어머니는 그녀를 존중하는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지. 너는 다른 아이에게서 그 기회를 빼앗는 사람이 될 건가? 김민주는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결코 그런 연결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최대호 부장이 그것을 말로 표현하자 무시할 수 없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는 마침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 같았다. 시간이 없습니다. 재무부장이 끼어들었다. 내일 3개의 중요한 계약의 마감일입니다. 모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지켜본 후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억 원의 손실이 걸려 있습니다. 김민주는 급히 고개를 들었다. 2억 원? 네. 그러니 진짜 질문은 1억 원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2억 원을 잃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아이러니는 잔인하고 완벽했다. 김민주는 결코 잃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1억 원을 걸었다. 이제 그 1억 원을 잃는 것이 2억 원을 살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숫자들을 넘어 다른 무언가가 그의 양심에 무게를 더하기 시작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 그의 어머니의 모습, 똑같은 일을 하는 최미연 씨의 모습, 꿰맨 옷과 거칠어진 손 뒤에 숨겨진 그 빛나는 재능을 가진 이지호의 모습, 그 아이와 이야기하고 싶어. 그는 마침내 말했다. 비공개 회의를 잡아줘. 그 아이 어머니, 그리고 나만. 정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시도해보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그들이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사과하고 싶다고 알려줘. 진심으로. 며칠 만에 처음으로 직원들의 얼굴에 희망과 비슷한 것이 나타났다. 어쩌면 그들의 사장은 완전히 길을 잃은 것은 아닐지도 몰랐다. 문제는 그것으로 충분할지, 아니면 피해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입혀졌는지였다. 밖에서는 기자들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고 카메라들은 계속 녹화하고 있었으며 세상은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도시 외곽의 작은 반지하 아파트에서는 11살짜리 아이가 그저 어른이 약속을 지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회의는 다음 날 오후 5시 중립적인 장소인 공증변호사 이태준 씨의 사무실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태준 변호사는 도시에서 흠잡을 데 없는 명성을 가진 70대 남성이었다. 정 비서는 카메라와 언론의 혼란으로부터 벗어나 양측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장소로 그곳을 제안했다. 최미연 씨는 전날 밤 한숨도 자지 못하고 작은 침대에서 뒤척였다. 옆에서 이동현 씨가 조용히 코를 골고 있었지만 김민준을 믿어야 할까? 이것은 화해로 위장한 또 다른 굴욕이 아닐까? 이지호를 데려갔다가 상황이 더 나빠지면 어쩌지? 우리는 가야 해. 이동현 씨는 그날 아침 설탕물에 탄 커피와 빵으로 아침을 먹으며 말했다. 가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이 있었을까 궁금해하며 지낼 거야. 게다가 이지호는 그 사람이 할 말을 들을 자격이 있어. 이지호는 준비하는 동안 평소와 달리 조용했다. 그는 특별한 날에만 입는 바지와 최미연 씨가 3번이나 다림질해서 완벽해진 셔츠로 가장 좋은 옷을 입었다. 아이는 작은 깨진 거울로 자신을 바라보며 반항적인 곱슬머리를 다스리려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다.
정말 멋지구나, 내 아들. 최미연 씨가 문가에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살짝 떨렸다. 엄마, 저 사람이 정말 사과하고 싶어 할까요? 최미연 씨는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작은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쌌다. 모르겠다, 지호야. 하지만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든 네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은 분명해. 네가 똑똑하고 용감하며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나아가면 돼. 박준우 선생님이 이미 장학금을 마련해 주셨단다. 너의 미래는 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너에게 달린 거야. 이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최미연 씨는 그의 눈에서 여전히 김민준이 옳은 일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어른들이 결국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순진한 희망, 그 믿음이 최미연 씨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세상은 항상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민준은 공증변호사 사무실에 30분 일찍 도착했고 최대호 부장만 동반했다. 그는 변호사, 홍보 담당자, 다른 팀원들을 데려오라는 제안을 거절했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여야 했다. 이태준 변호사는 책으로 가득 찬 벽과 그의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마호가니 책상이 있는 전통적인 사무실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오래된 종이와 잉크 냄새가 공간을 가득 채웠고 이 변호사가 항상 준비해두는 갓 내린 커피 향과 섞였다. 김 회장님, 이 변호사가 전문적인 예의를 갖추었지만 따뜻함은 없이 그에게 인사했다. 이 회의가 생산적이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민준이 대답했고 그의 목소리는 최대호 부장이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겸손한 어조였다. 김민준은 달라 보였다. 이틀 동안 겨우 3시간밖에 잠을 못 자 그 흔적이 역력했다. 깊은 다크서클, 면도하지 않은 수염, 구겨진 정장. 그것은 그가 항상 보여주던 완벽한 사업가의 이미지가 아니었다. 그저 지치고 패배한 한 남자일 뿐이었다.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여러 장의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다. 만약 합의에 도달한다면 모든 것이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미래의 오해를 피할 수 있도록요. 김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변호사의 모든 말은 그가 저지른 일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11살짜리 아이와 공식적인 합의를 해야 한다니 그가 너무 오만해서 그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현관문 소리에 그는 깜짝 놀랐다. 정확히 옷이었다. 최미연 씨, 이동현 씨, 이지호가 도착했다. 두 가족이 공증 변호사의 회의실에서 만났을 때 긴장감은 너무나 짙어서 거의 만져질 것 같았다. 이지호는 엄마 뒤에 살짝 서서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인 눈으로 김민준을 바라봤다. 이동현 씨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턱을 굳게 다물었다. 아들을 굴욕시킨 그 남자를 증오하고 싶었지만 김민준의 얼굴 표정은 그를 혼란스럽게 했다. 이제 오만함은 보이지 않았다. 수치심과 비슷한 것이 보였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준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저를 신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네, 없습니다. 이동현 씨가 직설적으로 대답했다. 당신은 수십 명 앞에서 제 아들을 굴욕시켰습니다. 당신은 결코 잃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잔인한 내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졌을 때 도망치려 했습니다. 김민준은 시선을 내렸고 이동현 씨의 눈을 마주할 수 없었다.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럼 왜 여기 있습니까? 최미연 씨가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며칠 전에 했어야 할 말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민준은 고개를 들었고 놀랍게도 그의 눈은 촉촉했다. 죄송합니다. 이지호, 최미연 씨, 그리고 가족분들께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뒤이은 침묵은 변호사 사무실 벽에 걸린 앤티크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방해했다. 이지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고 엄마를 놀라게 했다. 왜 그랬어요? 왜 저에게 그렇게 나빴어요? 아이의 잔혹할 정도로 솔직한 질문은 어떤 어른의 비난보다도 김민준에게 강하게 다가왔다. 제가 어디서 왔는지 잊어버린 남자이기 때문이야, 지호야. 김민준은 목소리가 갈라지며 대답했다. 내 어머니도 집안일을 하셨어, 지호야. 네, 어머니처럼 말이야.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으셨지. 그리고 어느 순간 성공하면서 그 모든 것을 잊어버렸어. 내 어머니 같은 사람들을 마치 덜 중요한 존재처럼, 그들의 일이 그들의 가치를 정의하는 것처럼 보기 시작했지. 최미연 씨는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다. 그런 말을 들을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 그날 너를 봤을 때 김민준은 이지호에게 직접 말을 이어갔다. 나는 그저 방해가 되는 아이만 봤어. 꿈이 있고 재능이 있고 그를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사람을 본 게 아니었어.
그리고 그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정말 끔찍하게 말해주는 거지. 그럼 이제는요? 이지호가 물었다. 이제는 저를 보나요? 이제는 내 모든 임원들보다 더 똑똑한 아이를 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준 사람을 봐. 인성이 돈이나 사회적 지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이야.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최대호 부장은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20년 우정 동안 김민준이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이태준 변호사가 부드럽게 헛기침을 했다. 김 회장님, 어떤 합의를 공식화하고 싶으신가요? 김민준은 천천히 일어섰고 서류 가방으로 걸어가 큰 봉투를 꺼냈다. 그의 손은 살짝 떨렸지만 그는 그 봉투를 이지호 앞에 있는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것은 무기명 채권입니다. 그가 말했다. 약속대로 1억 원입니다. 조건 없이, 함정 없이, 작은 글씨 없이 당신 것입니다. 이지호는 그 봉투를 마치 외계 물체처럼 쳐다봤다. 최미연 씨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고 눈물이 자유롭게 흘러내렸다. 이제 이동현 씨는 감격으로 떨리는 다리로 앉아야 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김민준이 계속 말했다. 허락하신다면 그는 서류 가방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다. 한국영재교육원에 연락했습니다. 이지호를 위한 완전한 교육기금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중학교뿐만 아니라 대학, 석사, 박사, 그가 원하는 어떤 공부든 할 수 있도록요. 모든 비용을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왜요? 최미연 씨가 거의 속삭이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미 1억 원을 주시는데 더 이상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해야 합니다. 김민준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왜냐하면 당신의 아들에 대해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 영상을 봤기 때문입니다. 교수들이 그가 천재라고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경멸할 뻔했던 잠재력을 봤고 그 재능이 자원 부족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정말 관대하시네요. 이동현 씨가 아직 모든 것을 처리하지 못한 채 말했다. 하지만 왜 우리가 당신을 믿어야 하죠?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민준이 인정했다. 그래서 이태준 변호사님께서 모든 것을 법적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교육기금은 박준우 선생님과 교육원의 두 대표가 관리하는 독립적인 신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저는 돈에 대한 통제권이 없고 그저 자금을 계속 지원할 의무만 있습니다. 이태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이미 서류를 검토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고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지호는 김민준을 묘한 표정으로 쳐다봤다. 정확히 감사하는 표정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더 복잡한 표정이었다. 어른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했다가 그렇게 관대해질 수 있는지 이해하려 애쓰는 아이의 모습이었다. 김 회장님, 이지호가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후회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봐 두려우신 건가요? 그 질문은 엄청나게 직설적이었다.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대답을 기다리며 꼼짝도 하지 않았다. 김민준은 이지호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 평소에는 결코 하지 않을 행동이었다. 둘 다다. 그는 잔혹할 정도로 솔직하게 인정했다. 회사를 잃을까봐 두렵기도 하지만 진심으로 후회하기도 해. 왜냐하면 옛날 사진 속 우리 엄마가 집안일을 하는 모습을 봤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엄마를 대했을 법한 방식으로 너를 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 그리고 그게 내 마음을 아프게 했어. 회장님, 어머니도 집안일을 하셨어요? 이지호가 물었고 그의 적대감은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응, 내가 공부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20년 동안 하셨지. 그리고 회장님은 그걸 잊으셨나요? 잊었어. 그리고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어. 이지호는 엄마를 쳐다보며 조언을 구했다. 최미연 씨는 거의 알아채지 못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에게 자신의 결정을 내릴 권한을 주었다. 회장님의 사과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지호가 마침내 말했다. 그리고 돈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약속하셨고 저희에게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무엇을? 저는 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결코 잊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갖게 되더라도 엄마가 바닥을 닦았고 아빠가 길거리에서 간식을 팔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저에게 어떤 일이든 정직한 노동은 존엄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이지호의 말은 회의실의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김민준은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지만 이제는 그것을 숨기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너는 11살인데 45살인 나보다 더 현명하구나. 그는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시간을 되돌려 너에게 처음부터 마땅한 존경심으로 대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어요. 이지호는 나이답지 않은 성숙함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할 수는 있습니다. 최미연 씨가 마침내 테이블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들었다. 안에는 증명되고 검증된 채권들이 들어있었다. 1억 원. 그녀의 가족이 평생 동안 본 돈을 합친 것보다 많은 돈이었다. 이게 우리의 삶을 바꿀 거예요. 그녀는 겨우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이미 바꿨죠. 최대호 부장이 처음으로 말했다.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이태준 변호사가 최종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서명할 계약서, 검증할 증명서, 찍을 인장이 있었다. 절차는 거의 1시간 동안 걸렸고 그동안 두 가족은 회의실에 머물렀으며 공기는 점차 긴장감에서 해방되었다. 최미연 씨, 김민준이 변호사가 끝내기를 기다리는 동안 말했다.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습니다. 더요? 최미연 씨는 다시 경계심을 품고 그를 쳐다봤다. 우리 회사에 정식 일자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청소부서가 아니라 인사부서에서 직원 복지 고문으로 일해 주십시오. 직원들이 존엄하게 대우받도록 보장하는 사람이요. 최미연 씨는 혼란스럽게 눈을 깜빡였다. 하지만 저는 그런 학력이 없는데요. 학력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경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이 어떤지, 경멸당하는 것이 어떤지 아십니다. 그것이 이 자리에 완벽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교육비를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이동현 씨는 아내의 손을 꽉 쥐었다. 당신의 결정이야, 여보. 최미연 씨는 속임수나 조작의 징후를 찾으며 김민준을 길게 쳐다봤지만 그녀가 본 것은 진심이었다. 피곤하고 불완전하지만 진실한 진심.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제가 받아들인다면 자선이 아니라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싶어서일 겁니다. 그 이상은 바라지 않습니다. 김민준이 대답했다. 서류가 마침내 준비되었을 때 이 변호사는 하나씩 제출했다. 채권 양도, 교육 신탁 설립, 최미연 씨의 잠재적인 고용 조건, 모든 것이 서명되고 날인되고 증명되었다. 다 되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알렸다. 모든 것이 공식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지호는 이제 공식적으로 1억 원의 주인이 되었다. 그의 교육은 그가 원하는 수준까지 보장되었다. 그의 어머니는 가족의 삶의 궤도를 바꿀 수 있는 실제 고용 제안을 받았다.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최대호 부장이 허락을 구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계속했다. 저는 민준이와 20년 동안 함께 일했습니다. 최악의 순간과 최고의 순간을 모두 봤지만 이번처럼 중요한 교훈을 배우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교훈이요? 이지호가 물었다. 진정한 성공은 돈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특히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측정된다는 것이죠. 김민준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변호사 사무실을 나섰을 때 해가 지기 시작했고 하늘은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었다. 밖에는 소수의 기자들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 변호사가 고용한 경비원들 덕분에 적절한 거리를 유지했다. 성명 발표하실 겁니까? 기자 중 한 명이 소리쳤다. 김민준은 최미연 씨를 바라봤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지호를 사이에 두고 함께 카메라를 향해 걸어갔다. 오늘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김민준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이지호와 그의 가족에게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제 뿌리를 잇고 도덕적 나침반을 잃었다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저에게 20년 동안 사업하면서 배운 것보다 한 주 동안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떠세요, 이지호? 기자가 물었다. 이지호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저는 회장님께서 약속을 지키셔서 기쁩니다. 그리고 다른 어른들도 약속을 지키는 법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카메라들은 그 순간을 포착했다. 자신의 가족과 후회하는 사업가 사이에 서서 세상의 진정성을 가르치는 11살 소년. 그날 밤 화해의 영상은 원래의 굴욕 영상보다 훨씬 더 바이럴해졌지만 이번에는 댓글들이 달랐다. 인류에 대한 믿음 회복. 이 아이가 우리나라의 미래다. 김민준 회장이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최미연 씨와 이동현 씨는 정말 대단한 아들을 키웠다. 작은 아파트에서 이지호 가족은 유일한 식탁에 함께 앉았다. 채권은 최미연 씨가 아는 가장 안전한 곳, 즉 침대 매트리스 안에 숨겨둔 봉투에 들어있었다. 이 모든 돈으로 뭘 할까요? 이동현 씨는 아직 모든 것을 처리하지 못한 채 물었다. 먼저 모든 빚을 갚아야지. 최미연 씨가 실용적으로 말했다. 둘째,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가고. 셋째, 이지호가 공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도록 해야지. 그리고 다음은요? 이지호가 물었다.
다음은 품위 있게 사는 거야.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결코 잊지 않고 말이야. 김 회장님께 약속한 대로요. 이지호가 덧붙였다. 정확히 내가 약속한 대로지. 그의 펜트하우스에서 김민주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지만 이번에는 다른 감정으로 바라봤다. 그는 1억 원을 잃었고 거의 회사를 잃을 뻔했으며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했지만 자신이 필요로 하는지 몰랐던 것을 얻었다. 어머니가 키워낸 사람, 정직한 노동을 존중하고 돈보다 인성을 중요시하며 모든 사람이 존엄성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될 두 번째 기회를 얻었다. 그의 전화가 울렸다. 스페인에 사는 그의 누나 김민서 씨였다. 오늘 영상 봤어. 그녀가 말했다.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그 네 단어는 어떤 재산보다도 더 가치 있었다. 이야기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일어난 모든 일의 진정한 영향은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새벽은 이지호 가족에게 다르게 다가왔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최미연 씨는 이번 달에는 어떻게 돈을 갚을까 하는 불안감 없이 잠에서 깨어났다. 아파트의 작은 창문을 통해 햇살이 들어왔지만 마치 세상 자체가 색깔을 바꾼 것처럼 모든 것이 더 밝아 보였다. 이동현 씨는 이미 깨어나 주방 식탁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들고 이 변호사가 준 서류들을 보고 있었다. 수년간의 고된 노동으로 거칠어진 그의 손은 그 모든 것이 진짜인지 확인해야 하는 것처럼 페이지를 계속해서 넘기며 살짝 떨렸다. 잠 못 잤어요? 최미연 씨가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동현 씨는 억눌린 감정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다리 수술을 받고 이지호가 자기 방을 가질 수 있는 곳을 구하고 이번 달에는 어떤 병을 치료할지 선택할 필요 없이 약을 살 수 있게 되고 최미연 씨는 그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그 모든 것을 할 거야. 하지만 천천히, 지혜롭게 말이야. 가장 기대되는 게 뭔지 알아? 이동현 씨는 빛나는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이지호가 우리에게는 없었던 기회를 얻을 거라는 거야. 공부하고 그 놀라운 재능을 발전시킬 거야. 크게 될 거야. 이미 크게 되었단다. 최미연 씨가 부드럽게 고쳐주었다. 어제 그는 한 재벌에게 존엄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 주었어. 그건 어떤 대학 학위보다도 더 위대한 일이야. 이지호가 작은 방문에 나타났고 아직 잠옷 차림에 잠버릇으로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다. 엄마, 아빠, 어제 일 정말로 일어난 거예요? 아니면 제가 꿈꾼 거예요? 최미연 씨가 팔을 벌리자 아들은 그녀에게 달려갔다. 세 사람은 비좁은 주방에서 서로를 안았고 안도와 행복의 눈물이 자유롭게 흘러내렸다. 정말 일어난 일이야. 내 아들. 최미연 씨가 아들의 머리카락에 속삭였다. 이제 모든 것이 변할 거야. 이어진 몇 주 동안 변화는 직접 관련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지호와 김민준의 이야기는 그들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가 되었고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상징이 되었다. 최미연 씨가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준 복지 프로그램은 다른 기업들의 모델이 되었다. 비즈니스 잡지들은 그들이 이지호 효과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에 대해 기사를 썼다. 직원들을 존엄하게 대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현명하다는 생각이었다. 이직률은 40% 감소했다. 최대호 부장이 김민준에게 분기별 보고서를 보여주었다. 생산성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채용 지원이 3배나 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소중히 여기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잊었던 것을 가르쳐준 한 아이 덕분이죠. 김민준은 한때 오만함으로 지배했지만 이제는 겸손하게 봉사하려 애쓰는 도시를 창밖으로 내다보며 대답했다. 한국영재교육원에서 이지호는 학업적으로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멘토가 되었다. 새로운 학생, 즉 어려운 가정 출신의 소심한 아이가 왔을 때 이지호는 가장 먼저 다가갔다. 첫날이니? 그는 진심 어린 친절함으로 물었다. 아이는 초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여기 있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너무 똑똑해 보여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지호가 그의 옆에 앉았다. 제가 뭘 배웠는지 아세요? 똑똑하다는 것은 어디에서 왔는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죠. 정말이요, 정말. 게다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배우고 있어요. 아무도 미분 방정식을 알면서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박준우 선생님은 사무실 문에서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지호는 자신의 비범한 수학적 재능을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겸손함과 공감 능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프로그램 책임자는 평가 중에 박 선생님에게 말했다. 그는 탁월한 수학적 지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나이 또래 아이들에게서 보기 드문 정서적 지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성장해야 했죠. 박 선생님은 억눌린 자부심으로 대답했다. 어려움은 파괴하거나 강하게 만듭니다. 이지호의 경우에는 그를 강하게 만들었죠. 그동안 김민주는 자신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었다. 언론 위기는 예상치 못한 실제 변화의 기회가 되었다. 이지호에게 약속을 지킨 후 그는 새로운 시각으로 회사 관행의 모든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청소 직원들에게 얼마나 지불하고 있습니까? 그는 임원회의에서 질문했고 모두를 놀라게 했다. 법정 최저 임금입니다. 인사부장이 대답했다. 그게 품위 있게 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색한 침묵이 회의실을 채웠다. 이전에는 아무도 그 질문을 하지 않았다. 모든 기본 직급 직원들의 임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김민준이 명령했다. 청소, 보안, 유지보수, 카페테리아 모두 다. 그리고 한 사람이 3가지 일을 할 필요 없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하고 싶습니다. 회장님, 그건 수백만 원이 들 겁니다. 재무이사가 항의했다. 그래도 할 겁니다. 다음 분기 예산에 인상안을 포함시키세요. 최대호 부장은 평소 자리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20년 전 그가 알았던 남자가 돌아오고 있었지만 배운 교훈으로 더 나아진 모습이었다. 미래그룹의 변화에 대한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다른 기업들도 자신의 관행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진정으로 그렇게 했고 일부는 단지 홍보를 위해서였지만 그 효과는 같았다. 노동의 존엄성과 공정한 임금에 대한 전국적인 논의가 다시 활성화되었다. 김민주는 기업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강연을 요청받았다. 그는 긴장했지만 자신이 배운 것을 공유하기로 결심하고 수락했다. 20년 동안 저는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는 수백 명의 사업가 앞에서 발표를 시작했다. 하지만 저는 인간성을 건설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11살짜리 아이가 제 어머니가 수십 년 전에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직업이나 은행 잔고에 상관없이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요. 청중은 절대적인 침묵 속에 경청했다. 제가 이지호를 굴욕시켰을 때 저는 그에게 무례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일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그의 어머니에게 무례했습니다. 우리 회사를 운영하는 모든 정직한 노동자들에게 무례했으며 제가 어디서 왔는지 잊어버리고 저 자신에게 무례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살짝 갈라졌지만 그는 계속했다. 이것을 제 이미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공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같은 교훈을 잊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스프레드시트의 숫자만 보고 각 숫자가 가족, 꿈, 존엄성을 가진 사람을 대표한다는 것을 잊기 쉽습니다. 컨퍼런스 후 여러 사업가들이 다가왔다. 일부는 그의 약점을 비판했고 다른 일부는 그들 역시 느끼기 시작했던 것을 표현해 준 것에 대해 감사했다. 제 할아버지는 공장 노동자로 시작했습니다. 한 CEO가 털어놓았다. 저는 그의 희생 위에 이 회사를 건설했지만 어느 시점에 그것을 잊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제가 그 가치들과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 비서가 진지한 표정으로 김민준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회장님, 면담 신청은 안 하셨지만 뵙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지? 이지호 학생입니다. 김민준은 즉시 일어섰다. 들여보내세요. 이지호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이제 한국영재교육원 교복을 입고 책으로 가득 찬 배낭을 메고 있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그곳에 있었을 때와는 달라 보였다. 더 자신감 있고 더 행복해 보였지만 여전히 그를 특징짓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다. 회장님, 그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천만에 지호야. 앉아봐. 마실 것 좀 줄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저 드릴 것이 있어서요. 아이는 배낭에서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철을 꺼냈다. 안에는 기업의 자원 분배에 대한 복잡한 수학적 분석을 담은 학교 프로젝트가 있었다. 회장님 회사에 대한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이지호가 설명했다. 선생님께서 실제 조직을 분석해보라고 하셨고 미래그룹을 생각했어요. 김민주는 분석의 깊이에 감탄하며 프로젝트를 훑어봤다. 이건 정말 놀랍도록 세밀하군.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몇 가지 영역을 찾았습니다. 이지호는 특히 직원 교육 예산 분배와 관련된 특정 페이지들을 가리켰다. 제가 배운 수학 모델을 사용해서 교육에 15% 더 투자하면 2년 안에 생산성을 25% 늘릴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김민주는 예상치를 읽었다. 매료되었다. 그 분석은 정교했고
견고한 데이터와 완벽한 수학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이걸 내가 가져가도 될까? 그가 물었다. 내 전략 기획팀에게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이지호가 미소 지었다. 도움이 될까 해서요, 이지호. 김민주는 서류철을 덮고 아이를 똑바로 쳐다봤다.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될까? 네. 나를 정말 용서한 거야? 아니면 그저 예의상 그렇다고 말한 거야? 이지호는 모든 사람을 계속 놀라게 하는 그 성숙함으로 신중하게 생각한 후 대답했다. 처음에는 제가 회장님을 용서했는지 몰랐어요. 혼란스럽고 상처받았죠. 하지만 엄마가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용서한다는 것은 일어난 일을 잊는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그것이 당신을 괴롭히지 않도록 선택한다는 뜻이라고요. 회장님은 저에게 상처를 주셨지만 약속을 지키셨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그것은 인정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너는 내가 아는 대부분의 어른들보다 현명하구나. 그저 좋은 사람들로부터 배웠을 뿐입니다. 이지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엄마, 아빠, 박준우 선생님, 그분들은 우리 모두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죠. 김민주는 익숙한 눈물샘의 따끔거림을 느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다. 고맙다, 이지호. 내가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줘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지호가 떠나자 김민주는 책상 위에 프로젝트를 바라봤다. 11살짜리 아이가 수백만 원을 받는 컨설턴트들과 견줄 만한 분석을 해낸 것이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그 아이는 어떤 컨설턴트도 가르쳐줄 수 없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다. 진정한 리더십은 권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성에서 온다는 것을.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지호와 김민준의 이야기는 그들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가 되었고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상징이 되었다. 최미연 씨가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준 복지 프로그램은 다른 기업들의 모델이 되었다. 비즈니스 잡지들은 그들이 이지호 효과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에 대해 기사를 썼다. 직원들을 존엄하게 대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현명하다는 생각이었다. 이직률은 40% 감소했다. 최대호 부장이 김민준에게 분기별 보고서를 보여주었다. 생산성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채용 지원이 3배나 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소중히 여기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잊었던 것을 가르쳐준 한 아이 덕분이죠. 김민주는 한때 오만함으로 지배했지만 이제는 겸손하게 봉사하려 애쓰는 도시를 창밖으로 내다보며 대답했다. 한국영재교육원에서 이지호는 학업적으로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멘토가 되었다. 새로운 학생, 즉 어려운 가정 출신의 소심한 아이가 왔을 때 이지호는 가장 먼저 다가갔다. 첫날이니? 그는 진심 어린 친절함으로 물었다. 아이는 초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여기 있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너무 똑똑해 보여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지호가 그의 옆에 앉았다. 제가 뭘 배웠는지 아세요? 똑똑하다는 것은 어디에서 왔는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죠. 정말이요, 정말. 게다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배우고 있어요. 아무도 미분 방정식을 알면서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박준우 선생님은 사무실 문에서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지호는 자신의 비범한 수학적 재능을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겸손함과 공감 능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지호가 학업 우수상을 받은 학교 행사에서 그는 몇 마디 할 수 있는 허락을 구했다. 학생들, 학부모들, 선생님들로 가득 찬 강당에서 11살짜리 아이는 마이크 앞에 섰다. 이 상은 저에게 중요합니다. 그는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하지만 모두가 생각하는 이유 때문은 아닙니다. 강당은 침묵에 잠겼다. 제가 똑똑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왔든 어디로 갈 수 있는지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지호는 청중 속에서 부모님을 찾았다. 최미연 씨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동현 씨는 학교 행사에서 처음으로 지팡이 없이 서서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오래전에 저희 엄마는 제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바닥을 닦으셨습니다. 아빠는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서 간식을 파셨고 저는 그분들을 도왔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란 그런 것이니까요. 서로 돕는 거죠. 청중 속의 여러 부모들은 서로를 쳐다봤고 일부는 자신의 편견을 기억하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누군가 저를 굴욕시켰습니다. 이지호는 쓰라림 없이 오직 솔직함으로 계속 말했다. 제 옷이 꿰매져 있었고
손이 더러웠기 때문에 저는 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저에게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었니? 청중 속의 한 아이가 의례를 깨고 물었지만 모두가 알고 싶어하는 것을 표현했다. 존엄성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항상 존엄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청소할 때도요. 저희 아빠는 항상 존엄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지 않고 지나갈 때도요.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지 못할 때도 항상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당은 박수갈채로 터져 나왔다. 그것은 학교 행사에서의 예의 바른 박수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감되는 진실에 대한 더 깊은 인정이었다. 이지호가 무대에서 내려오자마자 그는 교육원 원장에게 가로막혔다. 그것은 제가 30년간 교육하면서 들었던 가장 인상적인 연설이었습니다. 그녀는 빛나는 눈으로 그에게 말했다. 우리 공식 채널에 공유해도 될까요? 다만 자신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이 메시지가 전달될 것이라고 약속해 준다면요. 이지호는 약속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지호의 연설 영상은 다시 한번 바이럴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이유 때문이었다. 댓글들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었다. 이 아이는 11살인데 대부분의 어른들보다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의 엄마와 아빠는 정말 훌륭한 사람을 키웠다. 존엄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울었다. 우리 엄마도 집안일을 하셨다. 세상에는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이 필요하다. 김민주는 사무실에서 그 영상을 보았다. 그리고 이지호를 만난 이후 셀 수 없이 다시 한번 울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수치심이나 후회가 아니라 그렇게 특별한 사람에게서 배울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한 깊은 감사였다. 정 비서가 사무실로 들어와 그가 눈물을 닦는 것을 발견했다. 이지호 영상 보셨어요? 봤어. 그 아이는 비범해. 그렇죠.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회장님께서 그에게 빛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비범한 겁니다. 아니, 김민준이 그녀를 바로잡았다. 내가 그 기회를 거의 망칠 뻔했어. 빛나게 한 것은 그의 어머니, 아버지, 박준우 선생님,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인성이었어. 나는 그 과정에서 뭔가를 배운 운 좋은 사람이었을 뿐이야. 하지만 배우고 변하셨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김민주는 잠시 생각했다. 정비서, 난 뭔가 더 하고 싶어. 무엇을요? 이지호 같은 아이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고 싶어. 비범한 재능을 가졌지만 자원이 없는 아이들을 위한 거야. 아무도 오만한 사업가가 잔인한 내기를 걸 때까지 기다려야 할 필요 없이 기회를 얻게 하고 싶지 않아. 정 비서는 활짝 미소 지었다. 정말 멋질 거예요. 이름을 뭐라고 지으실 건가요? 존엄재단이라고 지을 거야. 왜냐하면 제가 배운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은 존엄성을 가지고 잠재력을 개발할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는 것을요. 어느 특별한 오후, 김민주는 이지호 가족을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하여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회의실은 최대호 부장, 정 비서, 박준우 선생님, 회사 직원들, 심지어 일부 기자들까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무슨 일이죠? 최미연 씨가 혼란스럽게 물었다. 모두가 이 발표에 함께 있기를 바랐습니다. 김민준이 설명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이 변화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리모컨 버튼을 눌렀고 큰 화면에 프레젠테이션이 나타났다. 존엄재단이라는 제목이 보였다. 박준우 선생님의 지원과 최대호 부장의 감독하에 우리는 교육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김민준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 임무는 비범한 재능을 가졌지만 경제적 자원이 없는 아이들을 식별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은 전체 계획을 보여주었다. 장학금, 멘토링 프로그램, 포괄적인 가족 지원. 하지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김민준이 이지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계속 말했다. 우리는 재단의 청소년 이사가 필요합니다. 이 아이들이 무엇을 겪는지 직접 겪었기 때문에 이해하는 사람. 모범이자 멘토가 될 수 있는 사람. 청소년 이사요? 이지호가 혼란스럽게 물었다. 너, 이지호. 우리는 네가 이 재단의 얼굴이 되어 네 이야기를 들려주고 다른 똑똑한 아이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해. 이지호는 부모님을 쳐다보며 조언을 구했다. 최미연 씨는 다시 눈물을 흘리며 입을 가렸다. 이동현 씨는 눈물을 흘리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저는 11살이에요. 이지호는 분명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너의 관점을 가치 있게 만드는 이유야. 박준우 선생님이 끼어들었다. 아이들은 어른들을 결코 신뢰하지 않을 방식으로 너를 신뢰할 거야. 지금 결정할 필요는 없어. 김민준이 덧붙였다.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져봐. 하지만 내 이야기가 이미 많은 삶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상상해봐. 그날 밤, 더 이상 비좁거나 절망적이지 않고 따뜻함과 희망으로 가득 찬 아파트에서 이지호 가족은 거실에 함께 앉았다. 아들, 어떻게 생각해? 이동현 씨가 이지호에게 물었다. 책임감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이지호가 인정했다. 하지만 저도 제가 있었던 곳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생각해요. 엄마와 함께 청소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고 자신들은 충분하지 않다고 믿는 아이들을요. 그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니? 최미연 씨가 부드럽게 물었다. 그들은 충분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들의 가치는 옷이나 돈에 달려있지 않다고요. 지능과 재능은 어디든 있을 수 있다고. 심지어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에도요. 이동현 씨는 아들을 안았다. 그럼 답을 아는구나. 네, 하고 싶어요. 돕고 싶어요. 존엄재단의 공식 출범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홀은 사업가, 교육자, 지역사회 지도자, 언론인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이지호가 연단에 올랐을 때였다. 제 이름은 이지호입니다. 그가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증폭되었지만 그의 메시지는 진정성으로 증폭되었다. 몇 달 전 저는 한 기업 건물에서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드라마 없이 순수한 솔직함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쉬지 않고 일하는 어머니, 고통 속에서도 간식을 파는 아버지,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 희망을 유지하기 위한 자신의 투쟁에 대해 이야기했다. 누군가 저를 굴욕시켰습니다. 그는 김민준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말했다. 하지만 그 굴욕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굴욕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배우고 변하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김민준은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고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할지를 상기시키는 모든 말을 느꼈다. 이 재단은 다른 아이들이 기회를 얻기 위해 굴욕을 기다릴 필요가 없도록 존재합니다. 이지호가 계속했다. 그들의 재능이 중요하고 그들의 미래가 중요하며 그들 자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박수갈채는 엄청났지만 박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안일을 하는 어머니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아버지들, 이지호의 이야기에서 자신을 보는 아이들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이었다. 행사 후 한 여성이 수줍게 최미연 씨에게 다가왔다. 최미연 씨, 저도 집안일을 합니다. 제 아들은 10살인데 숫자에 아주 능해요. 정말 이 재단이 그 아이를 도울 수 있을까요? 최미연 씨는 그 여인의 손을 잡았다. 네, 정말 도울 수 있습니다.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연 씨는 재단에서 또 다른 역할을 맡았기 때문이었다. 지역사회 홍보 코디네이터. 그런 현실을 겪었던 사람보다 그 현실을 겪고 있는 가족들과 연결하기에 더 나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어느 조용한 오후, 이지호와 김민준은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사무실에서 다시 만났다. 금고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이제는 비어 있었고 상기시키는 역할만 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알아? 김민준이 이지호에게 물었다. 무엇을요? 1억 원을 걸고 내기를 했어. 네가 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 그 1억 원을 잃었지만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었어. 무엇을 얻으셨나요? 인간성을 되찾았어. 직원들의 존경을 얻었고 목적을 얻었으며 끊임없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친구를 얻었지. 이지호가 미소 지었다. 저도 중요한 것을 얻었어요. 무엇을? 정의가 때로는 존재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사람들이 정말 원한다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 제가 방에서 가장 작은 존재라도 제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너의 목소리는 항상 중요했어, 이지호. 내가 처음에는 듣기에는 너무 오만했을 뿐이야. 그들은 잠시 편안한 침묵 속에 앉아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를 바라봤다. 김 회장님, 이지호가 침묵을 깼다. 제가 한 번도 묻지 않은 게 있어요. 무엇을? 만약 제가 금고를 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저를 더 굴욕시켰을 건가요? 김민준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모르겠어. 그 당시에 나는 아마 그랬을 거야.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서 다행이야. 왜냐하면 그 내기에서 지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될 기회를 얻었으니까. 모두가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지호가 11살답지 않은 지혜로 말했다. 응, 그리고 내게 그런 기회를 줘서 고마워. 이지호가 금고를 연 날의 1주년은 특별한 방식으로 기념되었다. 존엄재단은 첫 해에 50명의 아이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수여했다. 23개의 기업이 미래그룹의 직원 복지 모델을 채택했다.
최미연 씨는 30개 가족이 교육자원에 접근하도록 도왔고 이제 12살이 된 이지호는 여전히 겸손한 아이였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아는 데서 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기념식에서 그는 마지막 말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는 연단에 올라 청중 속의 부모님을 바라봤고 아버지 같은 자부심으로 그를 지켜보는 김민준을, 처음부터 그를 지지해준 박준우 선생님을 바라봤다. 1년 전 이지호가 시작했다. 한 남자가 제가 금고를 열 수 있다면 1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잔인한 농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열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말이 울려 퍼지도록 했다. 그날 저는 금고 하나만 연 것이 아닙니다. 존엄성, 존경, 그리고 직업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가치에 대한 대화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저를 포함한 많은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진정한 보물은 결코 그 무기명 채권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보물은 이제 제가 가진 기회, 제가 받는 교육, 저희 가족이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이지호는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카메라를 통해 그를 보고 있는 모든 아이들을 직접 쳐다봤다. 누군가가 너의 옷 때문에, 너의 집 때문에, 너의 부모님 직업 때문에 너를 작게 느끼게 한다면 한 가지를 기억해 주었으면 합니다. 너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행동, 너의 인성, 너의 마음으로 네가 정의하는 것입니다. 저를 보고 있는 모든 어른들에게 겉모습만 보고 누구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다음 천재, 다음 리더, 다음 세상을 바꿀 사람은 당신의 사무실을 청소하거나 길거리에서 간식을 팔거나 당신의 커피를 내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엄성으로 그들을 대하십시오. 강당 전체에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이지호는 단호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을 마쳤다. 우연히도 제가 누구인지 증명할 기회를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김 회장님,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변할 용기를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은 저에게 처음부터 우리가 되어야 했던 사람이 되기에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강당은 기립박수로 터져 나왔다. 김민준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아이에게 박수를 보내며 부끄러움 없이 공개적으로 울었다. 최미연 씨는 이동현 씨를 안았고 둘 다 기쁨, 자부심, 그리고 이 불가능한 여정이 그들을 이 순간으로 데려온 것에 대한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최대호 부장은 자리에서 한 아이가 수십 년간의 컨설턴트와 세미나보다 더 기업 문화를 바꾸는 데 기여했다는 것을 생각했다. 박준우 선생님은 이지호의 재능에 대한 자신의 직감이 옳았다는 것을 알면서 미소 지었지만 그 아이는 심지어 자신의 가장 높은 기대를 뛰어넘었다. 그리고 전국 각지의 가정에서는 집안일을 하는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더 세게 안아주었다. 겸손한 직업에 종사하는 아버지들은 더 당당하게 앉았다.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던 아이들은 어쩌면 그들 역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낡은 옷을 입은 아이가 임원들을 물리친 금고를 열 수 있었다면, 재벌에게 겸손을 가르칠 수 있었다면, 존엄과 존중에 대한 전국적인 대화를 바꿀 수 있었다면 어떤 것이든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이지호가 그날 발견한 진정한 재산이었다. 1억 원이 아니라 그의 목소리가 중요하고 그의 이야기가 힘을 가지며 그의 존재가 세상의 변화를 만든다는 깨달음이었다. 금고는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진정한 보물은 마음, 생각, 삶 속에서 그가 일으킨 변화였다.